당신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신 거잖아. 뭐?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고생시킬까 봐 그러신 거잖아. 아니, 아버님도 며느리 힘들까 봐 그러지 말라시는 거잖아. 남편인 당신이 왜 앞장서서 그래?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하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비정하다고? 나도 충분히 내 할 도리하고 살아.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모셔. 왜 자꾸 날 끌어들여? 그게 말이 돼? 내가 무슨 호라비도 아니고 체면도 있고 모양새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애들도 우리를 책임질 거 아냐? 나는 치매 걸려서 자식한테 기대며 살 생각 없어. 나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하든 말든 맘대로 해. 참, 너무한다. 난 솔직히 당신이 모시고 오자고 할 줄 알았어. 같이 사는 아버님조차 요양원에 모시자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래? 그것도 당신이 하기 힘드니까 날 시키려는 거잖아. 그래서 가게도 접으라고 한 거고. 그게 말이 돼? 자식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자식 노릇 실컷 해. 당신이 가는 건 막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신보희 씨입니다. 그녀와 남편의 이야기이죠. 신 씨는 남편과 시부모 봉양 문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이기도 했고 아직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동이 힘들고 이제는 치매까지 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남편.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신 씨를 앞세워 대신 감당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했는데 노년에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신 씨에게 남편은 자식 노릇도 못한다며 매정하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더 나이 들면 자신의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워질 텐데 그런 고된 삶을 왜 또 반복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조차도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직접 돌보지도 않을 남편이 왜 갑자기 책임감을 들먹이며 날뛰는지 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온 남편. 신보희 씨에게는 남편의 행동이 그 어떤 예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효자 노릇을 하고 싶다면 신 씨도 더는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처처럼 몰아붙이는 남편에게 정말로 악처가 될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신보희 씨는 자식이 둘이었고 첫째는 이미 결혼에 분가했고 둘째는 아직 미혼이지만 독립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정년 퇴직을 했고 신 씨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자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터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물 한 잔만 줘봐라. 기침이 자꾸 나오네네. 잠시만요, 어머님. 곧 드릴게요. 오랜만에 신 씨의 집을 찾은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애미야 하며 자주 불렀습니다. 익숙한 부름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물 떠다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냐? 네? 몇 년을 드나들었던 집인데 느닷없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 말에 신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며 당황하는 시어머니를 식탁 옆으로 돌아나가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려던 찰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바지는 왜 그러고 계세요? 바지와 속옷이 내려간 채 거실 한복판을 걸어오는 시어머니. 신 씨는 급히 다가가 바지를 올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신 씨의 손을 탁 하고 쳐냈습니다. 뺨을 맞은 것도 아닌데 그 소리에 마음이 얼얼했습니다. 쉬마렵다니까. 얼른 화장실이나 알려줘. 하는 말을 들으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똑같았습니다. 여기잖아요, 화장실. 신 씨는 시어머니를 부드럽게 잡아 끌며 바로 옆에 있는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아, 그랬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쯤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치매 검사를 받으러 다녀온 적도 있었지만 당시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나쳤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 남편은 방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슨 치매야? 그냥 너무 급했던 거겠지. 남편은 직접 그 모습을 보지 않았기에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속옷까지 내린 채 거실을 활보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자 신 씨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틈을 타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 요즘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안 그래도 다시 한번 병원 가보려고 한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갑자기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지 뭐냐네. 왜요? 누구신데 그랬어요? 나더러 누군데 집에 들어왔느냐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려가지고 아주 혼이 쏙 빠졌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또 멀쩡해서 병원 다녀온 후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둘째네 집에 가겠다고 해서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글쎄 병원에 가봐야겠지. 그런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빠를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 그래서 기저귀 사다 놨어. 정신이 맑을 때도 가끔은 있었지만 가끔은 침대에 누운 채로 실례를 하기도 한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신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대화도 되고 어지간한 건 알아듣고 말도 잘해. 아버님은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그렇지. 내 걱정은 하지 마. 그 대화 이후 신 씨는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길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빠르게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혼자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집 밖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보조기를 쓰거나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휘청거렸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공간에서는 화장실도 혼자 가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었기에 신 씨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따로 사는 며느리의 입장이었고 모든 걸 감당하는 시아버지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하루하루는 고된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낮은 침대 쓰시라니까요. 그 침대는 당연히 낮은 걸로 바꿨지네. 형이 사줬어. 근데 거기서도 굴렀어. 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렸다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뼈가 약한 탓인지 한 번의 충격으로 골절이 생겼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라도 닿았으니까요. 하지만 퇴원 후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결국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할게요. 거실에 계세요.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바지에 실례를 해버리자
시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급히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씨와 큰동서는 곧장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뒤처리와 속옷을 갈아입히는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신씨는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낼 뿐 행동으로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속옷 입힐게요.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버둥거리며 거칠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놔. 어머님, 이것만 입고요.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힘이 무척 셌습니다. 키도 170이 넘는 체격이라 신씨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큰동서가 함께 붙잡고 낑낑거리며 억지로 속옷을 입혔습니다. 방 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함께 힘을 보탠 뒤에서야 겨우 옷을 제대로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더러워진 옷을 정리하는데 신씨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얼른 옷가지를 가져가며 정리했지만 그의 표정 또한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라 해도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며느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식사해야죠. 그 말에 신씨와 큰동서는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신씨는 마음속으로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신씨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당탕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어나간 신씨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냥 밥 한 번 더 차려드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신씨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저 속편한 소리만 하는 남편의 태도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얼른 가봐. 좀 더 있다가 갈게요. 너네가 가야 나도 좀 쉬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들도 마지못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동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서가 고생했지 뭐. 신씨는 큰동서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날부터 이어진 긴장과 고생으로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에 돌아온 남편이 또다시 신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상태 많이 안 좋은 것 같지? 시어머니가 바지에 실례를 해도 거실에 앉아 있기만 하던 남편이 정작 돌아와서는 걱정스럽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새벽에 어떻게 한 번도 안 깼어? 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어? 신씨가 새벽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그래도 정신이 있으신데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모셔야지. 뭐?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자고? 그럼 저렇게 두면 돼? 아버님도 이제 힘에 부치실 텐데. 신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할 때 남편은 거들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선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생각하면 같이 있을 땐 돕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논은 해봐야겠지. 남편의 말투엔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신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 생신 때 가서 한번 상의해 봐야겠네. 혼잣말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방법을 생각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도 계시는데 자식들이 모시고 사는 건 아직 이르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신 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설마 남편이 진짜로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 장 보고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신 씨와 큰동서는 그날 이후로 서로 상의해가며 종종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는 등 가능한 선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 때문에 시아버지 혼자 외출하기는 쉽지 않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 주말에도 반찬을 넉넉히 준비해 찾아갔을 때 시아버지는 또다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욕하실 거예요? 벌써 왔냐? 아니, 일주일째 못 시켜서 등에 뭐가 났어. 사온 건 그냥 놔두고 가. 하지만 정말로 그 말대로 놓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신 씨는 한숨을 내쉬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씨름하며 시어머니를 씻기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몰골은 그보다 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온 시아버지를 떠올리자 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잠깐 휴가를 드리자고 했을 때 신 씨가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버지, 허리도 병원 가보셔야 하고, 아무튼 형님 댁에서 좀 쉬고 오시라고. 한 일주일만 우리가 엄마 모시고 오자. 일주일, 그래요, 알겠어요. 아버님도 많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지. 어차피 평일 낮에는 신 씨도 식당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온종일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해 집에 있는 남편이 대부분 시어머니를 돌볼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주일만이에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오더니 정말이지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귤이에요. 껍질 까드릴게요. 신 씨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 갈아입혀 드렸어? 목욕도 시켰지. 잘했다. 예상보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남편이 슬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좀 챙겨드려. 챙겨드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매일 속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해야지. 간밤에 기저귀에 실례하셔서 내가 다 치웠어. 오늘은 당신이 좀 돌봐봐. 하루 종일 왜? 당신 어디가? 앞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 당신도 엄마 돌보는 거 해봐야지. 신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쉬는 날 시어머니 수발을 온전히 자신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거들면 되지. 뭘 그렇게 종일 붙어 있어야 해? 당연하지.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잖아. 남편은 시어머니가 수저 하나 드는 것까지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그런 식으로 함께하지 않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긴 뭘 안 해?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그건 신 씨가 출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었고 남편의 말은 그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점심에 시어머니 식사까지 미리 챙겨두고 출근했건만 이제 와서 한 게 없다는 남편의 말은 신 씨에게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밤중에 시어머니와 씨름하며 새벽잠을 설친 것도 신씨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건지 기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항상 정신이 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할 때는 또 멀쩡한 대로 신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애미 너는 음식을 너무 싱겁게 하네. 싱거우세요? 아니, 어쩔 땐 또 짜고. 이렇게 손맛이 없어 가지고. 아이고, 간을 좀 더 해볼게요. 됐다. 밥맛이 이상하다.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에게는 시키지 않고 꼭 신씨를 콕 집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애미야, 걸레 좀 가져와라. 여보, 어머님, 걸레 좀 가져다 드려. 나 고무장갑 껴서. 그래, 애미야. 내가 갖고 와. 신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쁘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소파에 누워지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고무 장갑을 벗고 걸레를 찾아 건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요. 그걸로 저기 좀 닦아. 먼지가 한가득이야. 시어머니는 소파와 거실 창이 만나는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난데없이 청소까지 하게 된 신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이거 해라. 저것 좀 해라. 며느리가 아니라 시종 부리듯 부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정신이 온전하다고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같이 살게 된다면 신씨는 제 명에 못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어머님. 낮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대로 자리에 용변을 본 것입니다. 기저귀는 이미 벗겨진 채 머리맡에 풀어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침 외출한 참이라 신씨 혼자서 낑낑대며 시어머니를 씻기고 용변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 있었고 신씨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덩치도 시어머니 쪽이 더 컸기에 혼자서 부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 차려라. 밥도 안 주고 나 구박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구박을 했어요? 아까 드셨잖아요. 아버 오면 내가 나 구박했다고 할 거야. 신씨는 그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부축이 필요해 한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신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된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해냈다면 신씨도 생각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슬슬 가게 정리할 때 됐잖아. 가게를 왜 정리해? 장사 더해서 뭐해? 노후엔 좀 쉬면서 보내고 싶다며. 남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신씨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신씨를 집에 붙들어두고 시어머니 수발을 전담시키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일할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이면 나는 못해. 당신이 기대할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왜? 싫은데? 당신 혼자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돕잖아.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걸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돕는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부담을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신씨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옆에서 당신은 도와준다는 거잖아.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신이 여자니까 아무래도 나보단 낫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는 못해. 지금처럼 따로 살면서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반찬도 챙겨드리고 가끔 목욕도 같이 시켜드리고 그 정도면 며느리 노릇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부모님이잖아. 가서 제대로 챙겨드린 적 있어? 늘 내가 가서 들여다봤잖아. 당신이 나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병수발에 누가 낳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버님 계시잖아. 아버님이 돌보고 계신데 왜 굳이 당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아버지도 당연히 힘드시지.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는 형님 댁에서 지내시게 하면 되잖아. 뭐? 차라리 반대로 해. 어머님을 형님 내서 모시라고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안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씨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생각 안 해?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가 있어? 장모님이 그랬을까? 이미 돌아가셔서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기분 상한 티를 내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치실 뻔 하셨다더라. 그러니까 좀 모셔오자니까. 그러네. 그럴 거면 당신이 가서 돌봐드려.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되면 남편은 꼭 며느리인 자신을 앞세우려 드는 건지 신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의 호출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보내야겠다. 그 말을 꺼낸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도 부쩍 빠진 듯했고 평소 연세에 비해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눈에 훤했습니다. 신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24시간 누군가가 곁에 있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좋은 곳으로 잘 골라보자. 돈이 좀 들더라도 괜찮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다. 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 혹시라도 안 되면 그땐 좀 도와다오. 그 말에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시누이도 조심스럽게 그러자며 동의했습니다. 평소에는 걱정 타령을 해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은 없었으니 말이죠. 조금씩만 나눠 부담해도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렵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이 갑자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요? 특히 신씨의 남편은 불편함을 넘어 심하게 동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불효자 소리 듣는다는 부담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동서가 슬쩍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신씨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소리 높여 반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말에 신씨는 순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뱉은 엉뚱한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난 딸이라 그런 책임 없잖아. 그 말로 사실상 대화에서 빠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너희가 뭘 데리고 가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오히려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런데도 남편은 오늘따라 대단한 효자라도 된 듯 무조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신씨는 말문이 막히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치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듯 남편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됐어.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희도 좋은 데 있으면 좀 알아봐. 강하게 말하는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결국 남편도 더는 우기지 못했지만 불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신씨는 남편과 또 한 번 크게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신 거잖아. 뭐?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그러신 거잖아. 아니, 아버님도 며느리 힘들까봐 그러지 말라시는데 남편인 당신이 왜 나서서 그래?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못됐다고? 나도 충분히 할 도리하고 살아. 신 씨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의 도리를 다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면 신 씨로서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모셔.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무슨 호래비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게 좋냐? 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자식들도 우리를 데리고 살 거 아니야? 나는 치매 걸려서 애들한테 보살핌 받을 생각 없어.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정말 너무한다. 난 솔직히 당신이 모시고 오자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같이 사는 아버님조차 요양원에 모시자는데 당신이 왜 그러는 거야? 그것도 당신이 하긴 힘드니까 나 시킬 생각이잖아. 그래서 가게도 접으라고 하고. 그게 말이 돼? 자식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자식 노릇 마음껏 해. 당신이 가는 건 막지 않을 테니까. 결국 두 사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한동안 신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 씨 역시 그런 남편과 화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내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혹시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시어머니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악처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참, 악처는 효자가 만든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효자였는지 신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 의롭고 잘난 척하며 신 씨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효자 되는 걸 왜 나를 통해서 하려는 거야? 부부 아니야?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남편은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니 그러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신 씨도 더 이상 남편의 독단을 두고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악처할게. 당신이 꼭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싶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내가 나갈게. 뭐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이 집은 당신이 살아. 나는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따로 집 구해서 나갈 거야. 신 씨는 벌떡 일어나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짜 나가? 진짜 나가지? 그러면 가짜로 나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우왕좌왕했지만 신 씨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밥 안 주냐? 밥 좀 내놔라. 남편은 당황한 채 그쪽으로 달려갔고 신 씨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온 신 씨는 호텔에서 며칠을 묵으며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일단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아 머물며 천천히 집을 구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기엔 불이 날 정도로 수십 통의 부재중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남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냈어. 열흘도 안 돼서. 역시 나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도 못할 일을 신 씨만 믿고 저질러 버린 남편에게 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남편.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원준이 엄마, 요양원은 알아봤어. 곧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고. 원희, 그놈 좀 용서해줘라.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간 걸 보고 급하게 요양원을 알아보신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모시고 못 살아서요. 남편인 나도 못하는 걸 남인 며느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 너희끼리 잘 살아. 내가 자주 찾아뵐게. 그 전화 한 통에 신 씨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만약 남편의 연락만 받았더라면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풀이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에게도 큰 소리로 한 소리 들은 듯 했고 어쩌면 시어머니 수발을 들다가 뼈저리게 현실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자주 뵈러 가자. 그래, 알았어. 어쨌든 남편은 더 이상 모시고 살자는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신 씨는 약속한 대로 요양원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정성껏 돌보았기에 남편도 이제는 신 씨에게 더 이상 악처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 씨 또한 더는 마음속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신보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분으로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남편, 그리고 말없이 방관하던 가족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며 현명하게 결정한 신 씨의 모습,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신보희 씨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진하고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